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돌아보면 참 삶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싶습니다. 이곳 채널의 사연을 들어봐도 어렵고 힘든 분들 참 많다 싶고요. 그래도 서로 이야기 들어주면서 위로도 받고 같이 욕도 하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요. 어느덧 제 나이가 중년이 되었네요. 저도 어리다 소리 예쁘다 소리 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좀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갓난아기 때 버려진 건 아니었고요. 11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고아원에 왔습니다. 솔직히 고아원에 버려지기엔 너무 많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면 솔직히 초등학교 4학년 때라서 웬만한 건 다 알 나이거든요. 고아원에 버려지기 전까지는 저도 엄마 아빠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예전에 친부모님과 살았던 때의 기억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 기억이 나고 특히 엄마 아빠 얼굴이나 당시 살았던 낡은 빌라의 직구조나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거실에 있었던 사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도 아주 아기 때는 괜찮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거실의 액자에 놓여져 있었던 돌잔치 때 사진을 돌이켜보면 막 남들처럼 음식이랑 케이크가 놓여져 있는 상에 예쁜 한복을 입고 청실홍실 지고 있더라고요. 사진 속 부모님 얼굴도 활짝 웃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아기 때는 저희 집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건 저와 동생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험악하게 싸우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동생도 그때 8살이어서 부모님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다 알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 맨날 울었고 저 또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맨날 봐서 상처가 큰데 동생까지 달래야 했으니까 힘들었죠. 엄마 아빠는 맨날 돈 때문에 싸워댔는데 정확히 뭐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둘 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서 싸워서 당시 아주 지겹도록 들은 얘기라서 평생 안 까먹을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니까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대략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입에 술을 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던 것 같아요. 맨날 지독하게 술에 절어있는 아빠를 보면서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면서 따지면 아빠는 시끄럽다면서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린 동생은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저는 동생을 달래면서 울고 그러면 아빠는 시끄럽다면서 저희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이놈의 집구석 들어올 때가 못 된다고 툭하면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들어와서 또 술을 마시고 엄마랑 싸우고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늘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당시 엄마가 식당에서 벌어오는 돈에 틈만 나면 손을 댔고 돈을 타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지내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빠는 죽어도 이혼만은 못 해준다면서 싸우다가 또 손찌검을 했고 결국 엄마는 야밤에 몰래 짐을 싸서 저희 손을 잡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저희 자매를 데리고 아빠 없는 데서 같이 살려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야밤에 이웃 아저씨의 용달을 타고 가던 엄마는 날이 밝자 돼지갈비집으로 저희 자매를 데려갔습니다. 용달차 아저씨도 함께 말이죠. 그때 어린 나이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식사 자리에 다른 남자가 함께 밥을 먹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다가 아저씨가 엄마를 챙겨주고 서로를 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해서 어린 나이에도 둘이 뭐가 있구나 싶고 이제부터 용달 아저씨를 새아빠로 부르면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 여동생은 그저 오랜만에 먹는 갈비가 맛있어서 정신없게 뜯어 먹었습니다. 저도 그때의 갈비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맨날 빵 조각이나 과자 조각이나 먹다가 달달하고 따끈한 돼지갈비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눈물나게 맛있더군요. 그런데 여동생은 자기 접시의 돼지갈비를 싹 다 뜯어 먹더니 비빔냉면까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주머니 사정이 걱정되어서 여동생에게 과식하면 체한다고 이미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엄마는 괜찮다면서 비빔냉면을 제 것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고기만 해도 황송한데 비빔냉면까지 먹으니 정말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습니다. 여동생도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냉면 양념장까지 아주 싹싹 긁어 먹었고 서비스로 준 사이다까지 원샷하고 기분 좋게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그만 다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우리가 살 새 보금자리에 가는구나 싶어서 설렜는데요. 고아원 앞에 저희 자매를 내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용다리 잡고 외진길로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동생은 한껏 들뜬 표정으로 우리 오늘 소풍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어쩐지 예감이 좀 이상해서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가보면 안다고 말할 뿐 어디 간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저의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저와 동생을 내려준 곳은 다름 아닌 보육원이었던 거죠. 동생은 아직 어려서 보육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멀뚱멀뚱했지만 저로서는 버림받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엄마를 노려보면서 이러려고 우리 맛있는 거 사줬냐, 우리 버리려고 갈비랑 냉면 사준 거냐고 물었고 엄마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버리다니,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아니야. 엄마 돈 버린 다음에 좋은 집 얻어서 너희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들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데. 내가 멀쩡히 숨이 붙어있는데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서 동생 잘 돌보고 있어야 돼. 건강 잘 챙기고 동생 잘 돌보고 있으면 엄마가 집 얻을 돈만 되면 바로 데리러 올 거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나 니들 버리는 거 아니야. 그저 잠시만 여기 맡겨두는 거야. 니들 고아도 아니고 이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조금만 버텨. 니들은 절대 고아 아니야. 니들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어. 알겠지?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알겠다면서 대신에 빨리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면서 아무리 늦어져도 1년 안으로는 반드시 저희를 다시 데려오기로 했고 저는 엄마의 약속 하나를 믿고
힘든 고아원 단체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엔 고아원 여러 선생님들이랑 또래 친구들이 있는 게 무슨 학원이라도 온 것인 줄 알고 좋아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엄마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따라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엄마가 해준 말을 동생에게 다시 해주면서 1년 후 엄마가 데리러 오겠다는 그날을 둘이서 같이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고아원 친구들도 저희 엄마가 진짜 1년 후에 데리러 오는 줄 알고 같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약속한 1년이 다 지나도 엄마는 소식이 없었고 거의 2년이 다 되어 갈 때도 저희를 데리러 오기는커녕 소식 하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혹시 우리 엄마한테서 온 소식이 없었냐고 물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젓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가 저희를 버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저희 자매를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동생한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몰래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요.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에는 빌라 주인 아주머니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는 이전에 여기 살던 집 큰딸내미 아니야?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너 혼자 온 거니? 니네 엄마가 여기 오라고 했어? 여기 왜 온 거야?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줌마한테 고아원에서 지낸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무슨 말을 할까 몰라서 우리 엄마 못 봤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줌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오히려 저한테 엄마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고 아줌마가 하도 꼬치꼬치 엄마에 대해 캐물어서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줌마한테 엄마가 저희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그 말에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아이고 저런, 이를 어째. 그러다가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자 라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너무 맛있고 그리워서 저는 엄마 생각에 주책맞게 또 울고 말았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저한테 울지 말라고 동생도 있는데 언니가 돼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용돈으로 5만 원을 쥐어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아줌마의 위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아원에 지내면서 선생님들보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 아는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고 챙겨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고 난 후에도 아줌마는 주말마다 고아원에 찾아와서 저와 동생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마치 이모처럼 챙겨주었고 결국 그로부터 3년 뒤에 저희 자매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이 둘이나 생기면 살맛이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집주인 아줌마 아들이랑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낯설지도 않았고 맨날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가 생기면 듬직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매는 제가 중1,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서 나와서 아줌마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저희 자매가 고아원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다 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항상 저희 자매에게 갓 지은 맛있는 밥을 먹여주며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갔다 왔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줌마가 니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니들 갈비 좋아하잖아. 식기 전에 얼른 먹어봐. 저는 그 말에 식탁 위에 있는 갈비찜을 보는데 그 냄새가 마치 엄마가 저와 동생을 고아원에 버리고 간 날에 먹은 돼지갈비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왈칵 눈물이 났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아이고, 엄마 생각나서 그러는가 보네. 하기는 나도 가끔씩 생각나는데 너는 오죽하겠냐. 앞으로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마 없는 삶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한창 사춘기 때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고통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그 고통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줌마 남편은 당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늘 바쁘고 일찍 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솔직히 친해질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저희 먹을 간식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다주고 해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 우리 자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희 자매가 맨날 술 마시고 소리 지르던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빠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다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동생과 저는 점점 아줌마를 친이모, 아니 친엄마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아줌마도 저희 자매를 오히려 친자식인 오빠보다도 더 신경 쓰면서 잘해주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아줌마의 집에 적응해가던 그해 가을, 또다시 엄청난 폭풍우가 제 삶에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아줌마랑 아저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바로 소풍 갔던 제 동생이 집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아줌마 아저씨와 함께 학교부터 동생이 올라갔던 산을 미친 듯이 뒤졌는데, 동생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동생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소풍 올 때까지만 해도 같이 버스 안에서 과자도 까먹고 음료수도 먹고 유행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왔던 동생이 어느 순간 이후 안 보이고 사라져버렸으니 동생 친구들도 적잖게 당황했었나 봐요. 암튼 온 산을 전부 다 뒤지고 고아원에도 연락해보고 혹시 동생이 고아원으로 올까봐 한 달 동안은 아예 고아원에서 동생을 기다려도 봤지만 결국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동생을 실종 처리해버렸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거라고 했는데요. 멀쩡했던 동생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줌마는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도 마음에 와닿질 않더라고요. 만으로 10살밖에 안 된 제 동생이 그 어린애가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거짓말 같고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고 왜 저한테만 계속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믿었던 엄마는 날 버리고 동생은 이렇게 내 곁을 빨리 떠나버리고 왜 내 피부치들은 내 곁에 오래 함께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만 살던데 왜 나만 이러나.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동생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났던 친엄마가 뒤늦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는 저를 만나는 날 와락 저를 껴안으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잘 있었냐고 눈물을 쏟았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미워서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서 소리쳤습니다. 뭐? 보고 싶었다고? 보고 싶은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는데? 늦어도 1년만 기다리면 나타날 거라더니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건데? 엄마, 땡땡이가 엄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 매일매일 엄마 얼굴 까먹을까봐 딱 하나 있던 엄마 사진을 잘 때도 끌어안고 자던 땡땡이야. 고아원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맨날 울고 맛있는 과자 나오면 엄마 오면 준다고 아껴놨던 애라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안 갔을 수도 있잖아. 엄마 얼굴 봤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하던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땡땡이가 어딜 갔다는 거야? 내 새끼가 어디를 가? 땡땡이 소풍 갔다가 산에서 사라졌어. 사람들 다 땡땡이 죽었을 거래. 그러자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흥분하다가 아줌마에게 그날의 사연을 전해 듣더니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애미 잘못 만난 불쌍한 내 새끼, 내 새끼가 왜 죽어? 내 새끼가 왜?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야. 이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너무 미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동생 죽었다는 소식에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경찰서 가서 수색 다시 하라고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 보니까 엄마가 저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마음을 바꾸게 된 거죠. 아줌마에게는 친아들인 오빠가 있는데 저희 엄마는 동생이 그렇게 되고 이제 피부치라고는 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까지 외면하면 너무 가엾잖아요. 다행히 아직 정식 입양 절차 서류가 완전히 처리되기 전이어서 제가 친엄마에게 가는 것은 수월하게 갈 수 있었고 아줌마 아저씨 오빠는 저에게 작별 파티까지 해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저한테 예쁜 네일클로버 목걸이를 주면서 앞으로 행복할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줌마 집을 떠나 엄마가 얻어놨다는 새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집을 본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고아원이나 아줌마 아저씨네 빌라에 살다가 40평형대 잘 꾸며진 아파트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졌던 거죠. 엄마는 그동안 저희 자매를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용달 아저씨와 함께 동업을 했는데 병원 근처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죽을 손수 쥐어줘서 팔다가 차츰차츰 단골이 많아지자 건강즙이며 마사지기를 함께 팔기 시작했고 이게 대박이 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 방을 보여준 순간 저는 또다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탁 트인 넓은 방에는 침대와 책상, 화장대가 각각 2개씩 놓여 있었으니까요. 예쁜 레이스 달린 커튼이며 인형이며 동생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자 또다시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살았을 텐데. 엄마는 저에게 떠난 사람 붙잡아두면 안 된다고 동생 몫의 책상과 침대는 치우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동생 몫의 침대, 책상을 보면서 제가 동생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시 엄마 밑에서 이전에 겪지 못한 여유를 누리며 살았고, 용달 아저씨도 새아빠로서 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쳤지만, 그럴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어렸지만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동생한테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되고 싶었는데요. 공부를 의욕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공부머리 대신에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진도를 빠르게 나갔고, 선생님도 제가 피아노에 대한 섬세한 감성과 감각, 곡 해석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엄마는 적극적으로 제 꿈을 지지해 주었어요. 레슨비와 콩쿠르비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3년 동안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친 나머지 예고 피아노과에 입학할 수가 있었고, 예고 입학 후에는 국내 콩쿠르에서 조그마한 상도 받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오스트리아나 독일 음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커다란 세상에서 음악을 배워보고 싶었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고아원 살 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사치를 부리는 거 아니냐고 욕할지 몰라도, 그 당시 저에게 피아노는 죽은 동생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돌파구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면 모든 근심 걱정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열심히 피아노에 매진한 끝에 저는 마침내 오스트리아에 있는 음악학교에 입학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오스트리아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옛날 동생이 있었던 고아원에 가서 동생이 자주 앉아있던 벤치나무에서 동생한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놀라 돌아보니 글쎄 집주인 아줌마들이 아니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오빠가 반가워서 저는 여기 웬일로 왔냐고 했는데, 오빠도 죽은 제 동생이 생각이 나서 와봤다는 겁니다. 우리와 헤어지고도 계속 우리 자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빠와 함께 오랜만에 밥을 먹으며 그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빠는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곧 군대 입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오빠를 위로해주고 오스트리아로 떠나기 전에 꼭 아줌마 아저씨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오빠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좀 과음을 한 게 문제였어요. 눈을 떴을 때는 오빠의 자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오빠랑 같이 잠자리를 가진 상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고 그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이 웬수였죠. 그래서 그냥 서로 깔끔하게 있고, 오빠는 군대 가고 나는 유학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얼른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는데요. 오빠가 어떻게 알고 바로 다음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도망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만나서 차분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는데, 그날 오빠가 저에게 네이클로버 팔찌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릴 때 헤어지면서 저에게 줬던 네이클로버 목걸이랑 똑같은 팔찌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오빠는 사실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제가 친동생이 되자 속상했는데 다시 엄마 찾아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빠는 군대를 가야 하고 나는 유학을 가야 하니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고 저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군대 갔다 와서 오스트리아로 오겠다는 바람에 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가슴이 설레서 저는 그날도 또 본의 아니게 오빠와 함께 과음을 하고 말았고 눈 떠보니 또 침대 위더라고요. 왜 또 일이 그렇게 됐는지 진짜 저도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잠자리의 결과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다가왔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자기랑 결혼하고 국내에서 음대를 다니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어떻겠냐고 오빠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뱃속에 생명을 지울 자신이 없어서 결국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만난 아줌마를 보고 저는 더욱 결혼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정말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저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아줌마를 보자 이렇게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결혼하고 고부 갈등 따위는 전혀 없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랑도 사이가 좋으니까 결혼식장도 예물, 혼수, 예단도 전부 다 저희 집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싶다는 대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배려가 많은 시댁 식구들이니까 결혼하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결혼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저희 신혼집을 신축 주상 복합 아파트로 얻어주고 그 이듬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아주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저에게 우리 집 복덩이라면서 명절 때도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고 저 먹으라고 과일까지 깎아서 입에 넣어줄 정도로 잘해줬는데요. 엄마와 새아빠의 건강식품 사업도 잘 유지되니까 저희한테 생활비도 보태주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저희 엄마랑 새아빠가 무료로 건강식품도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봐주시니까 제가 고마움의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남편이랑 아버님 일자리도 저희 엄마 사업체에서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시댁은 저희 친정 덕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엄마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비나 용돈을 못 드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눈에 띄게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다양한 건강식품들의 물량 공세 속에서 힘겹게 버티던 저희 엄마는 사업체를 접게 되었고 당연히 남편과 시아버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성질 같아서는 정신 차리고 이제 제발 그만 좀 저희 집에 빨대 꽂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이 악물고 꾹 참았는데요. 남편이 새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나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혼 서류를 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한데 힘들어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갑자기 돈 없이 살려니까 죽을 것 같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그만 이혼해라. 사실 요즘 남자 나이 40대는 나이도 아니라는 거 너도 알지? 총각도 수두로 빽빽이지 않니? 우리는 너 말고 우리 집의 생활비 용돈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필요하니까 네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돈 안 준다고
저한테 이혼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으이그, 이 눈치 없는 거사. 내가 설마 우리 아들 허락도 안 받고 이런 말 할까봐 그러니? 너만 이혼해주면 우리는 완전 대박이야, 대박. 우리 아들 좋다는 아가씨가 건물주 딸이라는구나. 그까지 코딱지 많은 사업하던 네 친정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자란 말이지. 그럼 지금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어요? 지금 제 앞에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쌍심직 할 거 없다. 간통죄 폐지된 지가 언젠데. 어차피 그거 꼬투리 잡아서 법정 싸움 해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지. 대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너한테도 위자료 줄게. 너 오스트리아인지 모시기로 유학 가고 싶어 했잖아. 그 유학 다시 가라. 요즘은 늦은 나이에도 꿈 찾아 유학 떠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니. 괜히 이혼 소송한다고 힘 빼지 말고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네 인생 살아라. 내 아들 인생 해박 놓지 말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는 제 친정에 빨대 꽂고 살다가 돈 없어지자마자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유학 가라고 위자료로 위로금을 넉넉히 준다고 해놓고 꼴랑 5천만 원을 주었어요. 물론 큰 돈인데 그동안 저희 엄마가 시댁에 쓴 돈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을 피웠죠. 게다가 돈 5천만 원 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갔다가는 한 학기 겨우 버티면 잘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음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고. 집을 잡혀서라도 보내주겠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유학은 다음에 생각하고 입시학원 피아노 강사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더러운 일을 겪고 나니까 돈이 짱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피아노 학원을 낼 동네와 입지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저랑 이혼 도장 찍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지인들에게 상간녀와의 청첩장을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 마르기도 전에 상간녀와의 청첩장이라니 저는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핀 남자 데리고 살 이유가 없어서 보내주긴 했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도 안 받고 남편만 좋은 일 시켜준 거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티하지만 그 결혼식에 가서 깽판을 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원래 점잖은 스타일이고 사업가라서 체면을 중시하는데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 결혼식 가서 한바탕 뒤집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모녀가 시댁이 어떻겠는데 진짜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림당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와 결혼까지 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는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청첩장을 입수했는데 남편 옆에 여자 사진을 보니까 멀리서 찍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리고 예쁘고 날씬해 보이더군요. 그 옆에서 좋아 죽는 전 남편 얼굴을 보니까 참 어찌나 한심하던지 을이라고는 개미 똥구멍만큼도 없는 남편놈 얼굴을 매직으로 찍찍 검게 칠해버리고 저는 결혼식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남편의 결혼식 날 엄마와 저는 결혼식장 뒷문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 전 남편 눈에 안 띄고 엄마는 일반 하객석에 저는 피아노 연주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음악을 이악 물고 연주해 주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주례가 시작되고 신랑 신부 성혼 서약을 할 때 저는 피아노 소리로 콱콱콱쾅 시끄럽게 건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전부 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일어서서 제 정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뒤돌아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로 유학 갈 줄 알았는지 화들짝 놀라더군요. 네가 여기 어떻게 막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저는 그들에게 썩소를 날려주면서 이 결혼 반대한다고, 이 결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신부에게 물었어요. 이봐요. 같은 여자로서 이런 결혼 진짜 하고 싶어요? 남의 남편 뺏고 애 아빠 뺏는 결혼하고도 행복할 것 같냐고요. 저의 말에 신부 얼굴 빨개지고 당연히 하객들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모가 인연이 왜 남의 경사를 망치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객석에 있는 저희 엄마가 달려나와서 시모 앞을 막아섰고 결국 시모는 제 머리채 대신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 머리채 놓으라고 시모를 밀고 전 남편은 저희 둘을 뜯어 말리고 아주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사리판으로 변했는데 그때 신부가 제 엄마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시모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신부가 바로 저의 편을 들 줄은 몰라서 싸우는 와중에도 좀 당황했는데 상간녀가 시모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이 악마, 당신 진짜 악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총각이라며, 결혼한 적 없다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누군지 알고. 나 당신이 어렸을 적에 우러니 몰래 강제로 중국에 밀항서 태워 입양 보낸 땡땡땡이야. 기억 안 나? 저는 그 말에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어려서 실종되어 가슴에 묻은 제 하나뿐인 여동생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동생에게 다가가서 설마 하고 바라보았고 동생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와락 쏟으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이 인간이 언니 남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자기가 그 옛날 땡땡 오빠라길래 노총각이라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어. 언니 소식 전혀 모르고 엄마 소식도 끊겼다는 말만 믿었어. 그래서 엄마랑 언니가 사무치게 그리운데 저 인간이 자꾸 어린 시절 추억 얘기하면서 잘해주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거야. 저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언니랑 엄마를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거야. 나 진짜 저 인간 유부남인 줄 몰랐어. 그리고 내가 언니 남편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저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겠어. 여동생은 그렇게 제 앞에서 펑펑 울었고 엄마는 그런 여동생을 안아주면서 네 맘 다 한다고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으면 됐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보고 싶었다고 울면서 서로를 꼭 껴안았고 결혼식은 어느덧 저희 자매 제외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 사이에 결혼식장을 빠져나가 도망치려 했는데 저희 세 모녀가 득달같이 달려가 앞을 막았죠. 당신 나 누군지 기억하지? 하도 보톡스를 많이 맞아서 얼굴을 땡겼는지 못 알아봤는데 당신은 나 알아봤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얼굴이랑 비슷하니까 다 알고도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내 재산 노리고 갖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뺨 때리고 결혼식 망친 거 경찰 안 부른 걸 감사히 생각해야지. 왜 내 길을 막아서. 저리 비켜. 그거야. 지금 경찰 부르면 당신이 제일 불리하니까 그랬겠지.
뺨 때리고 결혼식 망치는 거랑 아동을 억지로 끌고 중국 밀항선에 태워 강제 입양한 거랑 비교도 안 되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언니 품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었어. 매일매일 죽고 싶어서 울었다고. 알아? 그런데 우리 언니랑 이미 결혼했으면서 이혼하고 나한테 총각 행세해서 다시 날 뜯어먹으려 해?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여동생이 소리치는 걸 듣자 저는 정말 머리가 띵할 지경이었습니다. 시모의 악행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죠. 저희 엄마는 저 미친 여자의 악행을 다 밝혀서 감옥에 쳐넣고 말 거라고 길길이 흥분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는 그 옛날 소풍 때 제 동생을 도시락 준다는 핑계로 산에서 불러내서는 그 길로 중국 밀항선을 태워 강제로 중국 어느 집에 입양을 보내고 돈을 받아 챙겼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한테는 마치 소풍 갔다가 산에서 실종된 것처럼 눈물조를 했었던 거고, 저희 집 망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중국 부자에게 입양된 동생이 한국 들어와서 저희 모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희 모녀를 찾아준다는 핑계로 남편과 시모가 제 동생을 꼬셔서 총각으로 속이고 결혼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인두껍을 쓰고 어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늘이 무섭지가 않은지 너무 분해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시모는 옛날 일이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게 있어서 깜빵에 쳐넣어졌고, 전 남편은 제발 용서해달라고 저희 자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는 지금 함께 동생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엄마는 동생의 건물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입양된 집안이 중국 갑부 집안인데 아예 동생 이름으로 된 건물을 사주고 양아버지는 중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은 건물주 딸이 아니라 본인이 건물주였던 겁니다. 동생은 이제부터 자기가 저랑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앞으로 못다한 시간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데요. 꼭 동생이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그냥 세 식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모는 한번 감옥에서 답답했는지 저희 자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의 끝에는 자기 아들 돈 좀 줄 수 없냐는 거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구제불능인 인간인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옆에 인간 같지 않은 말종이 있으면 어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